그런데 분명히 제 사위가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는 것 외에는 사치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의 3분의 1은 반드시 적금으로 넣었고 퇴직연금도 안전한 예금으로만 운용했습니다. 오직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4억 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4억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교사 가정에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교단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생들 앞에 서고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고 동료, 교사들과 교육 과정을 논의했었죠. 그랬던 제가 65세 나이에 새벽 배송 트럭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딸 혜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40이 된 제 하나뿐인 외동딸입니다. 평소에는 바쁘다고 연락도 자주 하지 않던 딸이 갑자기 과일과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떡까지 사들고 찾아오니 무슨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한데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궁금했습니다. 혜진이는 10년 전에 결혼했고 남편 민수는 작은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혜진이의 얼굴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거래처들이 결제를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일이 많아져서 자금 사정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니? 2억 원이요. 3년 안에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민수도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회사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거라 곧 회복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건 너무 큰 돈이다.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니. 혹시 잘못되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그러자 혜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도 이제 40살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께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절박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민수 회사가 망해요. 그럼 우리 가정도 끝나는 거예요. 딸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어요. 며칠만 시간을 줘.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아내 순자와 밤늦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이 표정이 너무 절박하잖아. 그리고 민수도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설마 우리 돈을 날리겠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과 직접 돈을 주는 것은 다르지만 결국 위험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흘 뒤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혜진아, 알겠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매달 상황을 꼭 보고해야 하고 3년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해. 알겠지. 그때 혜진이는 정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 꼭 약속 지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보증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와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매달 이자를 성실히 갚았고 혜진이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했고 주물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수도 고생이 많겠구나.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추세라면 예정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아내는 안도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사위 정말 잘 해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했던 게 괜히 그런 거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역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사위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상황 보고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소식을 들을 수 있더군요. 자네, 요즘 회사 상황은 어떤가? 이자는 잘 내고 있나?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에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요즘 조금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 드린 거예요. 사위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지만 저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예전처럼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었거든요. 혜진이에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고 곧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딸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대출 이자가 3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연락드렸는데 채무자와 연락이 되시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3개월째 연체라고요. 그런데 민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입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채무자 분과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즉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혜진이에게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네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부터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무실로 가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료를 몇 달째 밀렸다며
건물주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고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이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거야. 그래,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 책임이야. 그날부터 매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주 후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 집에 있는데 정말 미안해요. 혜진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민수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고, 너는 왜 연락도 안 했니? 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회사가 6개월 전부터 완전히 망했어요. 민수가 다른 투자까지 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민수도 마지막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2억 넘게 갚아야 한다는 얘기냐? 너희들이 거짓말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거냐?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혜진이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날려놓고도 여행을 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혜진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너 하나 돕다가 집안이 망해가는데 여행? 그러자 혜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동안 민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 내 인생을 산다고? 그럼 아버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가 35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날려놓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가 바보처럼 보증을 선 게 잘못이라는 거냐?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후로 혜진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 후 혜진이의 SNS를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와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이 왔고, 결국 저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우리가 살던 집은 25년을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던 식탁.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2억 넘는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한 달 반 만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조금 올라서 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서울 근교에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전세로는 1억은 있어야 했고, 월세로는 보증금에 매달 70만 원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찾은 것이 원룸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주변이 시끄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 하나에 작은 부엌이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네.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아리게 하던지요. 25년간 살던 넓은 집에서 좁은 원룸으로 이사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65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어. 남은 돈으로는 몇 년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며칠 후 저는 동네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65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문의했더니 몇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마트 청소, 새벽 배송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새벽 배송이 일당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까지 5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상품을 트럭에 싣고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새벽 배송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적응할 거야. 새벽 첫 지하철을 타고 배송센터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새벽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배송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저를 소개시켜 주었고
일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35년간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던 몸으로는 육체적인 노동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내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해보려 했지만 나이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요양원에서 돌봄 보조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어르신들의 식사 도움과 간단한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내의 성격에도 맞았고요. 여보, 오늘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아내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보람을 찾으려 노력하는 아내가 기특했습니다. 저도 일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가 아팠지만 점차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70세인데도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아들 사업 실패로 집을 날리고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 아저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밤마다 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아빠를 따라다니며 웃던 모습, 대학 입학할 때 기뻐하던 얼굴, 결혼식에서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35년 동안 정성껏 키운 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가끔 혜진이의 SNS를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남자친구와 즐거워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혜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 혹시 돈만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혜진이가 또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둘이서 혜진이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연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지하철을 타고 배송센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요양원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넓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혜진이와 함께 외식을 하던 시절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실수는 보증을 설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중간에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연락이 뜸해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딸을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경제적 거래는 별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냉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너무 늦게 얻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혜진이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원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아내는 요양원에서 저는 배송 트럭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시작한 삶입니다. 혜진이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딸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조건이 없을 수 있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경제적 지원에는 반드시 조건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담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